네, 아우, 벌써 1월이 다 갔네요, 아주. 2026년이 오는구나 했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진짜 시간이 너무 빨라. 와. 이러다가 또 정신 차리면 이제 또 2027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점점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게 이제 뼈에 사무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맨날 정신 차려보면은 맨날 연말이야. 그래서 연말에 이제 내가 올해 뭘 했지? 했을 때 내가 그래도 그거 하나만큼은 되게 열심히 했었다라는 게 좀 있는 것과 없는 게 되게 현타가 오느냐 마느냐의 가장 중요한 요건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 연말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작년 연말은 저도 나름대로 되게 바쁘게 열심히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 이상은 내가 다시는 이제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조금은 들기는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또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다 같이 2026년 1월을 조금 허황되게 보냈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직 11달이나 더 남았으니까 나중에 이제 2026년 12월이 와가지고 올해 내가 뭘 했지라고 했을 때 그래도 뭐 하나만이라도 내가 그래도 그거 하나만큼은 진짜 열심히 했다라는 게 있을 만큼 다들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곧 군대 가는데 눈 뜨고 보면 저녁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리성님은 후임 직원이나 신입 직원이 반말하셔도 돼요라고 말해도 존댓말 쓰게 되나요? 저는 좀 깊게 친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존댓말 쓰거든요. 반말도 친해야 하는 건가요? 네, 저도 완전히 동일합니다. 저는 직장에서 알게 된 분들이 아니어도 뭐 지인들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여도 동생들한테 웬만하면 말 안 놔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걔네들이 이제 먼저 형님 해도 그냥 끝까지 말 안 놓습니다. 왜냐면은 그래야 일종의 선을 긋는 건데 그냥 저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냥 존댓말 하는 게 편해. 존댓말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앞존법도 계획관리. 그러니까 저는 약간 둘 중에 하나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존댓말이 사라지든지 반말이 사라지든지. 근데 저는 그냥 반말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주의거든요. 반말은 가족들끼리만 하는 거 이렇게 법으로 이제 만들어놔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괜히 이렇게 막 반말하고 이러면은 상대가 괜히 이상하게 나랑 자기랑 막 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반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형 미안해 그동안 반말해서 저한테는 반말을 하셔도 돼요. 저한테는 그냥 편하게 반말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반말도 불편한 것 같은데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구독자들이랑 반말하고 이런 유튜버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유튜버들이 막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솔직히 존댓말하는 어르신 반말하는 어르신 존댓말이 더 뭔가 고급져 보여요. 맞아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게 되게 멋지다고 느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존댓말을 하는 게 그 영향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20대 때 동대문 다니던 의류 쇼핑몰 MD를 했던 시절에 동대문을 가면요. 그냥 다 양아치거든요. 그냥 1000명의 동대문 상인이 있으면 한 998명 정도는 그냥 양아치예요. 다 일진 출신이고 그냥 문신 기본적으로 다 있고 남녀를 가리지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게 있어요. 존댓말인데 존댓말 같지 않은 존댓말 있잖아. 이 새끼들은 이제 그걸로 기싸움을 거는 거야. 반말 존댓말을 섞어서 써요. 오늘 이 옷 신상 나왔는데 진짜 예뻐요. 진짜 가서 팔아보라니까. 이거 무조건 잘 팔려. 막 이런 거 있잖아. 진짜로. 진짜 오늘 무조건 가져가서 팔아야 돼. 오늘 찍어야 돼. 내일 찍어야 돼. 진짜 잘 나가. 막 이러면서 애매하게 반말하는 거 있잖아. 첫 마디는 분명히 존댓말인데 이제 반존대를 해가면서 기싸움을 걸면서 이제 그 상대를 좀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쇼핑몰 대표님이 그 당시 남성 의류 쇼핑몰 중에 탑5 안에 드는 그 유명한 쇼핑몰이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쇼핑몰 업계에서 위상이 꽤나 높은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그런데 항상 모든 직원들한테 다 극존칭을 쓰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저한테 리섭 씨라고는 하기는 했는데 어제 퇴근은 언제 하셨어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식사했어요 정도로만 해도 다른 쇼핑몰 대표들은 MD들이랑 동대문 나오면 MD들한테 다 반말을 하거든요. 야 너 빨리 일로 와봐. 야 너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대표님은 나한테 막 극존대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되게 멋지게 느껴졌어요. 이게 존댓말을 무조건 내가 해야 되는 부하 직원 입장에서 존댓말을 하는 거랑 충분히 반말을 해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반말을 듣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인데도 나한테 계속 존댓말을 해주니까 그분이 우습게 보이는 게 아니라 되게 멋지게 느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나도 나중에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아니면은 내가 이제 사회에서 이제 선배가 되는 나이가 되면은 나보다 훨씬 더 어린 사람들한테도 극존
존칭을 써주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39이고 막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20대 초반 친구들이랑 일을 하게 될 때도 있는데 저는 누구누구 씨라고도 안 하고 누구누구 님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누구누구 님이라고 하고 똑같이 극존칭을 써줘요. 뭐뭐 하셨어요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어릴 때 누구를 만났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요, 거기 지금 있는 쇼핑몰 아닙니다. 그 대표님은 이제 그 쇼핑몰 사업 접고 우리나라 보세우리 쇼핑몰 자체가 지금 거의 다 망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접은 지는 한참 됐고 지금은 이제 음식 사업합니다. 프랜차이즈 대표예요. 썸 전에 연락하는 단계에서는 그냥 할 말 없으면 읽고 씹어도 괜찮을까요? 그 따봉이나 하트 정도는 눌러주셔야죠. 연상력 꼬시려면 말을 최대한 빨리 놓으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어렵네요. 말을 최대한 빨리 놓으라고 한 것보다는 누나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죠. 그렇다고 너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알바를 하는데 거기서 좋아하는 누나가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는데 걷다 대고 야 슬기야 이러면은 그 미친 새끼죠 그거는. 그래서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호칭을 안 불러도 되잖아요. 근데 꼭 말끝마다 누나 거리는 애들이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연상녀가 나한테 말을 놓으면은 상대는 나한테 말을 놓고 나는 존대가하는 그 상황이 되게 격차가 나게 느껴지잖아요. 상대가 나보다 이제 윗사람이고 내가 아랫사람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때 이제 그러면은 나도 말 놓을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놓으라는 거예요. 리섬님은 여자들 친구들 입김에 남자 정리하는 경우 많다고 보시나요? 특히 20대 초반일수록. 여자들은 저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막 남자한테 막 자기가 미친 듯이 빠졌으면은 이제 두들겨 맞으면서도 남자를 놓지 못하는 게 여자이기도 한데 반대로 그 정도로 여자가 빠지지 않으면은 주변 시선에 예민하잖아요, 여자들은. 그래가지고 그렇게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형님 유명 패션 유튜버 분이 최근에 쿠팡 꿀템 컨텐츠 올리다가 이 시국충들에게 욕을 먹고 영상 내렸던데 쿠팡 불매를 하든 말든 자유 아닌가? 이게 누굴 욕할 이유가 되나요? 욕할 이유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뭐 유명 패션 유튜버라니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유명해지려면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견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유명해지고 내가 메이저가 되고 누구한테나 최대한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건요 호불호 없이 결국에는 그런 불편충들까지 다 끌고 가겠다는 결심을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그냥 사과하고 내리는 게 맞아요. 피터 사이즈 님입니다. 그 유명 유튜버 분이 피터 사이즈 님이에요? 근데 그게 잘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은 저런 유튜버들 생계를 지들이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아니 사과를 왜 해?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놈들이 더 세상 물정 모르는 놈들이라고 보고요. 저럴 때는 그냥 넙죽 엎드리는 게 맞습니다. 저처럼 구독자 30만 명대에서 평생 머무르고 주차시키고 싶지 않다면은 정말 많은 대중 그야말로 대중한테 누구나한테 사랑받고 싶다면은 누군가가 불편하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사과를 하게 되는 순간 사과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사과를 왜 하는 사람들도 사과를 하는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의 편을 들어주게 되고 사과를 바랬던 사람들도 그래 저 새끼 이제 사과했으니까 다음부터 조심하겠지 해가지고 또 풀리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이제 기싸움을 하면서 아니 쿠팡을 내가 쓰든 말든 내 자유 아닌가요? 하면서 기싸움하는 순간 이제 그 사람은 메이저로 갈 수는 없게 되죠. 리성님 남자는 어려 보이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수염 제모를 받으니 제 나이보다 한 3살은 어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제 나이를 들으면 다들 생각보다 많다고 놀라더라고요. 그래도 수염 제모를 추천은 하나요? 참고로 저는 97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수염 제모를 하면은 뭐 한 30대 정도 되는 사람들은 어려 보여서 좋은데 20대 친구들은 이제 그런 거예요. 깔끔해 보인다는 거지. 저도 20대 때 진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아침에 아무리 빡세게 면도를 하고 나와도 반나절만 면도를 안 하면은 이게 푸르스름하게 여기가 다 올라와가지고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캐주얼하게 입었어. 막 후드티 입고 막 이랬는데 차라리 기를 거면 확실하게 기르고 밀 거면 확실하게 밀려 있으면은 사람이 이제 더러워 보이지는 않는데 애매하게 푸르스름하게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비비를 발라도 이상하게 여기만 뜨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수염 제모는 웬만하면 그냥 다들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거예요. 옛날에 제 시대 때 진짜 꽃미남 거의 차은우급으로 꽃미남 소리를 들었던 가수 겸 배우 중에 김현중님이라고 계셨었어요. 꽃보다 남자에 나왔던
이분이 되게 이제 꽃미남 스타일인데 맨날 드라마 같은 거 볼 때마다 수염 자국이 너무 심각하게 진하게 맨날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실제로 자기 외모 스트레스가 수염 자국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겪는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수염 제모라는 게 없었어. 10년도 더 전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이때가 김현중 님이 이제 20대 때였는데 이거는 조금 흐리게 나왔었는데 드라마를 볼 때마다 분명히 이분이 깨끗하게 면도를 했었을 거란 말이야. 이때도 맨날. 근데 이게 반나절만 지나면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이미지랑 너무 안 맞는 거야. 얼굴은 되게 앳된 꽃미남 타입인데 여기가 계속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냥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남자들은. 그래서 다른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분도 이제 그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남자 배우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기를 거면 차라리 완전히 기르던가 해야 되는데 이분이 어떤 공식 석상에 나가는데 면도를 안 하고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분도 분명히 아침에 나올 때 면도를 깨끗하게 했을 겁니다. 이렇게 무슨 뭐 시사회 같은 거겠죠 지금 이거. 그래서 나갔을 텐데 남자들은 그냥 한 몇 시간만 지나도 이렇게 점점점점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웬만하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수염이 있다가 그래가지고 막 나이 들어 보이고 막 이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 부분이 이제 하얘져 있으면은 훨씬 더 인상이 깔끔하게 보이겠죠. 수염 많으면 제모에도 잘 안 없어지지 않은 전현무처럼. 그러니까 한두 번 만에 없어지지는 않죠. 근데 결국에는 없어집니다. 근데 저 시절에는 저 헤어스타일이 멋있어 보였나요? 아, 그쵸. 저 시절에는 저 때는 이제 고등학생 때 다 머리를 빡빡이로 막 밀렸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사람들이 역시 뭔가를 금지시켜 놓으면은 거기서 오는 더 욕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 때는 그 학창 시절에 두발 검사가 있었어가지고 여기 무조건 바리깡으로 다 밀었어야 됐고, 저 고등학교 때는 윗머리도 3cm가 넘으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빠박이처럼 하고 다녔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머리 잘리는 게 싫어서 자퇴를 하는 미친놈들까지 되게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애들이 다 머리를 밀려가는 와중에 연예인들은 이제 머리를 이러고 나오니까 이 머리가 너무너무 멋있어 보였던 거지.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부터는 이제 머리를 다 이런 식으로 길렀었죠, 남자들이. 근데 이걸 하다가도 이제 언제든지 내가 머리를 기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요즘에는 머리가 다 짧아졌잖아. 두발 자유가 다 그냥 보편적으로 되고 하니까. 동방신기가 그래서 인기가 많았구나. 그쵸, 동방신기 그 당시에 머리 보면은, 동방신기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아이돌 1황이었거든요. 근데 머리 보세요. 다들 머리를 이러고 나왔었어. 근데 그 당시에 맨날 머리를 이제 빡빡이로 밀렸던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와, 머리 개멋있다. 와, 씨, 나도 20살 되면은 머리 무조건 저렇게 하고 다녀야 돼. 진짜 개간지 난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저런 머리를 되게 부러워했었죠. 아니 형, 사람들이 진짜로 저 머리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녔다고? 예, 저 머리하고 돌아다니면은 인기 폭발이었어요. 장난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연예인 사진 아닌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런 머리. 요런 머리하고 이제 동대문 이제 나가면 저 새끼 좀 치는데? 저 새끼 좀 잘 나가는 놈일지도? 약간 이런. 머리 개 잘 만지는데? 와, 저거 왁스 어떻게 바른 거야? 와, 개 쩌는데? 막 이렇게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유행은 맨날 돌고 돈다고 하는데 이 머리 유행은 안 오기는 할 것 같아요, 다시는. 와, 그동안 가요 무대 컨셉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진짜였구나. 진짜라니까요. 옛날에 저런 남자들이 진짜 먹어줬어요. 옛날에 홍대 길거리에서 저런 남자들이 막 여자애들 끼고 놀고 다니고 막 그랬었다니까요. 근데 확실히 머리는, 확실히 얼굴도 중요한 게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을 보면요, 머리가 다 소화가 돼요.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이제 남자 긴 머리 봤을 때 다 되게 추잡해 보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남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저 머리를 꿈꿨냐. 머리의 완성은 얼굴이다. 저 당시에 이제 지금의 차은우 포지션보다 더 남신 포지션이었던 이제 강동원님의 경우, 아무리 머리를 더벅머리로 길게 길러도 꽃미남 스타일이 나왔단 말이에요. 고수. 이런 사람들은 이러고 다녀도 너무너무 잘생겼잖아.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이제 일반적인 그 평범한 한국 남자들이 와, 진짜 남자는 역시 머리빨이구나 해가지고 나도 저렇게 머리 길러야지 해가지고 이제 머리를 기르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게 SG 워너비 이제 김진호님인데 이분도 연예인이잖아.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거의 최고 존엄 남신 정도가 돼야 이 머리가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함부로 연예인 머리를 따라하면 안 돼요. 야, 근데 강동원은 진짜 개 미친 레전드긴 하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러니까 이런 머리들이 되게 더럽게 느껴지잖아요. 너무 무겁고 빨리 저 머리 좀 빨리 쳤으면 좋겠고 머리 좀 뒤로 넘겼으면 좋겠고 여기 좀 고레나루 좀 다 잘라냈으면 좋겠고 이렇잖아. 제가 김진호님을 까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저 머리 하면은 저거보다 더 답답하게 느껴지고 대가리 막 이만해 보일 거예요. 저는 김진호님이 저보다 훨씬 더 당연히 이 머리 소화가 잘 되십니다. 근데 그냥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된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남자들은 이제 이런 머리를 본 거예요. 이때 강동원이 그 늑대 유혹 그거 찍어가지고 이게 무슨 그 당시에 뽀샵이 있던 시절도 아니야. 이거 그냥 어떤 팬이 직직한 거야 그냥. 이게 바로 20대 시절 강동원의 최고 존엄의 그 위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실상 그 더벅머리거든요. 그냥 머리 그냥 더벅머리 엄청 무겁게 해가지고 그냥 기른 건데 일반적인 남자들이 저러고 다녔으니까 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머리 기르는 거는 확실히 얼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 어디서 리섭 옛날 사진 중에 머리 저런 거 본 거 같은데 야 닥쳐. 조용히 해. 한남 역대 원탑 강동원인 듯요. 저도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강동원 님이 왜 사귀냐면은 저 얼굴에 키가 한 175만 됐어도 레전드인데 키까지 거의 188인가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이 안 돼. 리섭 형님 차은우님 탈세 사건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돈도 많은데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근데 약간 이거 말씀드리기가 살짝 그 애매하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저만의 뇌피셜로는 차은우님과 차은우님의 가족들은 메타인지가 역으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메타인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기 주제를 모르고 분수를 모르고 너무 자기의 능력을 너무 높게 올려치는 거를 이제 메타인지가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 근데 역으로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재석님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부분까지도 오히려 더 많이 내는 걸로 해가지고 엄청난 찬사를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털어서도 먼지 한 털 안 나오고 오히려 더 많이 냈다 이런 게 나와가지고 역시 국민 MC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사람들이 차은우님을 지금 이런 식으로 욕하잖아요. 이제 와서 보니까 차은우 저거 대표작도 없고 대표곡도 없고 그냥 외모 원툴 하나 가지고 저렇게까지 돈을 벌고 그랬는데 그러면 감사한 줄 알고 세금을 잘 내야지 저거까지도 떼먹으려고 뭐 세금이 아까워서 저지랄을 했었냐 하면서 사람들이 막 욕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오히려 가족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가족들도 그렇고 차은우님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 방식을 처음에 쓸 때 사람이 뭐든지 다 수지타산을 계산을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할 거 아니야. 유재석 님도 당연히 그분 자체가 굉장히 양심적이고 착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롱런을 하려면은 지금 당장 세금 이거에 일희일비를 할 게 아니라 내 거 내고 진짜 깔끔하게 내고 더 오래 가야겠다 롱런을 해야겠다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했던 거란 말이야. 근데 차은우님과 차은우님의 가족은 오히려 외모 원툴로 너무 오래 가는 거는 무리일 것 같다. 그래서 땡길 때 한 번에 쫙 땡겨가지고 세금 절세까지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해봤자 뭐 얼마나 가겠냐. 그래서 벌 수 있을 때 벌고 빨 수 있을 때 빨자 해가지고 그런 전략을 짰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차은우님이 이렇게까지 잘 될 줄 몰랐었던 것 같아. 그 가족들이 처음에 이 1인 법인 그 왁구를 짤 때는 이렇게까지 잘 될 줄 모르고 처음에 이제 1인 법인으로 해가지고 이것저것 뺄 거를 빼고 다 했던 거지. 근데 너무 잘 돼버려. 근데 이제 와서 돌이키긴 너무 멀리 왔어. 이제 와서 뭐 정정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시 무슨 개인 사업자로 바꾼다든지 이러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려가지고 그냥 관성처럼 처음에 뭐 10억 20억 벌었을 때처럼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1000억대 벌을 때까지도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멈춰야 될 때를 모르지 않았었나 약간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차은우님네 그 부모님도 우리 은우가 앞으로 뭐 10년 20년 30년까지 길게 보려면은 지금 내야 될 거를 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표곡도 없고 대표작도 없고 이런데 우리 아들이 보니까 외모 원툴밖에 없어. 이런 외모 원툴로 오래가기 힘들겠지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런 전략을 짠 게 아닐까.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 차은우는 이제 다시 연예계로 복귀하긴 힘들까? 저는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뭐 지금 아무리 뭐 차은우 나락갔네 어쨌나 해도 그 여태까지 벌어둔 걸로 그냥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감히 뭐 차은우 걱정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차은우 인생 걱정할 것도 아니고 알아서 잘 살겠죠 뭐. 위약금 내고 세금 내면 빡세지 않나요? 빡세겠죠. 빡세겠지만 그래도 100억은 남겠죠. 이 말이 존나 웃겨. 그래도 100억은 남겠지. 무슨 그래도 1억은 남겠지도 아니고 내 거 다 내고 위약금 다 내도 그래도 100억은 남겠지. 약간
그러니까 누가 누굴 걱정해 이씨 진짜. 만약 자녀가 연예인 한다고 하면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저는 반대입니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본인이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제가 감히 제 자식의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할 자격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다면은 뭐 하라고 하기는 해야 될 텐데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연예인들이나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이 정신건강이 올바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그리고 도파민 역치 같은 것도 너무 높아져 있고 그리고 뭐 사이클 같은 것도 다 망가져 있고 밤낮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놀 때도 되게 폐쇄적으로 놀아야 돼요. 어디 나갈 때마다 다 사진 찍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똑같이 돈을 벌 거면 예를 들어서 남자가 까놓고 말해서 잘생긴 상태로 돈까지 많아 이러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저는 차은우님의 인생이 막 그렇게까지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가 않거든요. 아니 당연히 저보다는 행복하겠죠. 근데 약간 남자들은 그거잖아. 돈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싶고 약간 이런 게 특히나 20대 때 아니면 뭐 30대 초중반 이럴 때는 최대한 내가 많은 여자도 만나고 예쁜 여자도 만나고 막 다 뭐 갈아치워가면서 만나고 막 이렇게 한번 좀 해보고 싶잖아.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많은 남자들이 성공한 남자들이 그러고 놀고 있고 근데 저는 애매하게 잘생긴 돈 많은 남자보다도 차은우님은 여자를 만나는 게 힘들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디 나갈 때마다 다 사진 찍히고 어디 갈 때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다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나는 약간 이런 거 같은 거야. 약간 여우와 두루미 같은 거지. 맛있는 음식 같은 진수성찬 같은 것들이 다 차려져 있고 난 충분히 그것들을 먹을 수가 있는데 먹을 수가 없어. 어떤 여자든지 꼬실 수 있게 태어났는데 꼬시면 안 돼. 약간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인생을 사는 것보다 그냥 어차피 조금 이렇게 잘생기게 태어났고 하면은 저는 안 유명하게 잘생긴 게 훨씬 더 인생을 재밌게 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잘생기고 애초에 여자를 잘 만나고 다니는 남자들이 정말 생계가 힘들어가지고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굳이 왜 방송에 나와가지고 얼굴이 팔릴까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돈 많고 안 유명하게 채우지. 그니까요. 진짜로. 항공점포 카키로 주문 완료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섭님도 어디 가서 누가 개념 없이 굴어도 화내고 싶어도 얼굴 알려져 있다 보니 약간 억제되는 게 있으실 듯. 그런 적 많죠.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연예인병 걸린다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유튜버를 하기 전에는 그게 뭔지를 잘 몰랐었는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방송을 안 하는 분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하다 보면요. 상대는 나한테 선을 넘어도 되는데 나는 상대한테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싸우면 나만 손해고 진짜 저한테 술 취해가지고 어떤 병신 새끼가 진짜 시비를 대놓고 걸었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제가 이를 악물고 참았거든요, 진짜로. 왜냐면 제가 거기서 이제 한마디만 긁는 얘기를 했으면은 바로 주먹 싸움이 나갈 만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미친놈이 너무 취해 있었던 적이 있었어, 어떤 새끼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를 악물고 참았었어요. 그때 저희 와이프도 옆에 있었는데도 막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유튜버가 아니었으면 그때 진짜 안 참았을 것 같은데 이게 막 이를 악물고 참게 되고 그리고 막 그 어떤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술 같은 거를 마시면은 예를 들어 뭐 대화 주제가 항상 우리가 밝고 재밌고 긍정적인 얘기만 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뭐 되게 막말로 솔직히 막 음담배설 같은 것도 하게 될 때도 있고 이러잖아요. 다 사람이다 보니까 연예인들끼리 만나도 음담배설하고 유튜버들끼리 만나도 다 똑같이 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노는데 나만 예를 들어 유튜버야.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들이야. 그러면은 똑같이 음담패설을 하게 돼도 심지어 나는 거기서 한마디도 안 했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해도 나는 그냥 어디 가서 음담패설 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저는 막 그렇게까지 유명한 유튜버도 아니고 대단한 대형 유튜버가 아니어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를 보면 좀 신기해해요. 저도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거 제가 뭐 자뻑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저를 아예 몰랐던 사람들도 30만 유튜버라고요? 채널명이 뭐예요? 해가지고 막 검색해봐 내 앞에서. 그러면 와, 이 정도면 대형 유튜버 아니에요? 막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제 친구들이랑 만나게 됐을 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야, 나 유튜버 리섭이라는 애를 만났는데 그때 만나가지고 무슨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어. 라는 게 이제 일파만파 퍼지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예전에 유튜브를 하기 전이었으면 그랬을 거고 얼마나 신기해요. 내가 유튜브
유튜브로 맨날 보던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뭐 얘기도 하고 싶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친구들 단톡방 같은 데서 야 대박 나 지금 뭐 누구누구랑 술 먹고 있음 하면서 뭐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어. 다 실시간으로 중계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일파만파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소문이 쌓여가지고 막 그게 막 퍼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피곤해서 그러니까 술을 마셔도 나는 술을 마시는 게 아니야. 술을 마시면은 일단 좀 우리가 좀 내려놓고 싶고 막 허심탄회하게 얘기가 하고 싶고 막 이렇잖아. 근데 이 얘기가 터지면 다 같이 날아가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지. 똑같은 음담패설을 하더라도 똑같이 누구 뒷담화를 까더라도 똑같이 무슨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다 같이 잃을 게 있는 사람들, 날아갈 걱정이 있는 사람들끼리 위험한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여기서 했던 이 대화의 내용이 퍼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과 내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은 너무 리스크여가지고 이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같이 논다고 표현하는 게 맞나? 그 방송 안 하는 분들이랑 노는 게 조금 많이 피곤하기는 하죠. 근데 애초에 이미지가 음지 쪽이면 얼굴 알려진 부담감 적진 않나요?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진짜 음지인 사람들은 또 저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막 음지 뭐 BJ 이런 사람들이어가지고 막 방송에서 맨날 색드립 치고 무슨 막 간장 뿌리고 뭐 진짜 오버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근데 이 사람도 어디 밖에 나가면은 그냥 조금 진중한 얘기를 하고 싶고 뭐 조용한 얘기하고 싶고 막 이런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기대하는 이미지가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그냥 과묵하게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싸가지 없다는 소리 들어요. 그래서 개그맨들도 그냥 방송이니까 자기의 어떤 롤이 있잖아요. 역할이 있어가지고 웃기는 역할 그걸 약간 일단은 하는 건데 무슨 뭐 오프집 같은 데 가서라도 누가 이렇게 오면은 되게 밝게 무슨 뭐 드립 같은 것도 쳐야 되는 약간 그런 부담감도 있고 막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점점 더 그냥 밀폐된 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바라는 이미지가 있고 나는 그거를 채워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개그맨들은 그냥 무표정으로만 있어도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왜냐면 대중이 기억하는 개그맨, 개그우먼의 이미지는 항상 웃고 있어야 되니까. 그게 디폴트니까. 항상 웃긴 사람이어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되게 웃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오늘은 조금 사진 찍어드리기가 그렇네요 하면은 이제 바로 저 새끼 실제로 보니까 존나 싸가지 없더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여가지고 리섬님 20살 때 바 웨이터 알바하면 나중 사회생활에 도움 될까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25살 모쏠입니다. 연애는 하고 싶지만 현재 요리가 너무 좋아서 요리와 관련된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싶고 연애를 나중에 하는 것으로 미루고 싶은데 지금처럼 계속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게 더 나은 선택인가요? 저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는 그렇게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근데 지금 당장 내가 너무너무 꿈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게 있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꿈을 이루는 것보다 여자를 만나는 게 더 욕망이 크면은 여자를 만나는 게 맞고 근데 지금 당장은 내가 어차피 여태까지 모쏠이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거잖아. 내가 되게 맛있는 음식을 어차피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그러면은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음식을 평생 안 먹어도 그럴까지 아쉬움이 없는데 개 맛있는 스시 오마카세를 딱 한 입만 준 거야. 한 입만 준 다음에 다음부터 먹지 말래. 이러면 엄청 고통스럽겠죠. 근데 어차피 이제 25살 모쏠이고 거기에 대한 그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당장은 내가 꿈을 위해서만 노력하고 싶다 하면은 뭐 꿈을 위해서 일단은 노력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리섬님은 남자 번딸 나이가 몇 살까지 마지노선으로 보시나요? 전 마지노선이 없다고 봅니다. 마지노선은 없고 내가 번호를 물어볼 여자의 기준점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더 높여야 된다고는 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누가 봐도 40대인 남자가 누가 봐도 대학생이야, 새내기 대학생이야, 여대생이야 그런 여자한테 번호를 물어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나이가 남자가 40이야. 근데 여자를 딱 봐도 여자도 나이가 한 30대 초중반 정도 돼 보여. 그러면은 번호를 물어봐도 되죠. 근데 이제 남자들이 지금 욕을 먹는 거는 나이가 40 가까이 된 남자들이 딱 봐도 20살처럼 보이는 여자애들한테 가가지고 축원덕대고 오빠라고 불러 막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죠. 40대가 20대 초중반 노리는 것부터 양심이 부자가 아니라면 안 하는 게 맞죠. 부자여도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부자여도요 나이 뭐 30대 후반 40대 먹은 남성분들이 남자는 와인이다 하면서 나도 20대 초반 만날 수 있어 뭐 이런 뭐 목표를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는 20대 여자애들이 먼저 나한테 관심을 보였을 때나 이제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그 나이대 여자애들은요 제정신 박힌 여자애들이면 20대 초반 여자애들 기준에서는 40살 남자는 기본적으로 남자로 안 보여야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 당연히 어떤 뭐 알바 같은 걸 한다든지 일하는 직장에서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정이 쌓이고 이 사람하고 말이 잘 통하고 이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빠지는 거는 이제 비정상이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자애들 마인드 자체가 대학교 가가지고 복학생 오빠만 봐도 여자애들이 예를 들어 20살이야. 근데 복학생 오빠만 해도 23살, 4살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런 오빠들만 봐도 화석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여자애들이란 말이야. 이런 오빠들만 봐도 삼촌 같아. 삼촌 같고 그냥 아저씨 같고 이렇단 말이야. 근데 24살도 아니고 42살 먹은 남자가 얘를 꼬시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20대 여자애들 기준에서는 얼마나 소름이 끼치겠어. 이게 일반적인 여자애들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무리 40살이 돈이 많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20대 초반 여자애들한테 들이대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저 20대인데 40대 분이 들이댄 적 있어서 아는데 진짜 본능적으로 기피하고 싶었어요. 역해요, 싫어요, 제발 멈춰주세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저 나이 때 여자들은요, 20대 초반 여자애들은요, 무슨 뭐 40대 틀딱 아재가 뭐 벤츠를 타건 돈이 얼마나 많건 무슨 시그니엘 호텔에서 뷔페를 사주건 뭐 하건 그딴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자기 나이 또래의 남자를 만나면서 더치페이 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한 나이란 말이에요. 같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근데 나이 처먹고 철 안 든 그 스윗 용포티 남자들은 그거를 도저히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죠. 형님 셔츠랑 슬랙스 샀는데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입을 만한 블레이저 종류도 나올까요? 아, 블레이저는 몇 번 이렇게 샘플을 보고 막 했었는데 지금 약간 보류해둔 상태입니다. 왜냐면은 블레이저를 어깨 깡패식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요, 잘못하면은 그냥 아빠마이 입고 나온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그것도 원래 태생적으로 힙한 사람들이 입으면 소화가 되거든요. 뭘 입어도 어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싸같이 생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오버사이즈로 막 블레이저나 자켓 같은 거 입어도 소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평범한 한남들은 그런 것들을 소화하기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저희 컨셉 자체가 일반적인 한국 남자들, 평균 한국 남자들한테 맞춰서 나오는 제품들인데 그거를 만드는 게 맞나 내가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블레이저류는 좀 접어놨습니다. 리서평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 것까진 상관없지만 편한 자리도 아닌데 회식비를 엠빵에서 돈 내가면서까지 회식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회성 영역이라 그냥 회식비도 주고 와 너무 좋다 하면서 회식은 참가 중이기는 합니다. 와, 뭐 그딴 회사가 다 있어. 미친 새끼들 아니야? 아, 그게 공식적인 회식은 아닌 거죠. 공식적인 회식은 아니고 이제 그 직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소소하게 술을 마시는 그런 건가 봐요. 그러면은 이제 엠빵을 하는 분위기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근데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지 않나? 당연히 직원들끼리 모여서 마시는 거면 엠빵 해야죠. 근데 사장도 다 참여하고 이런 회식인데 엠빵하는 거는 그 회사는 저는 냉정하게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미래가 없는 회사라고 느껴지네요. 네, 저희 부서 팀장님이 개최시켜서 모두가 다 참여하게 하긴 해요. 아, 팀장이 미친 새끼구나. 그 회사가 답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라면요, 구글 가계정을 만들어가지고요, 대표님 이메일로 이메일을 보낼 것 같습니다. 회사 다니는 게 너무 지옥 같다고요. 구글 가계정으로 저는 대표님은 너무 좋고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 하지만 누구누구 팀장님 때문에 최근 들어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얘기를 할 때는 어차피 내가 누구니가 밝혀지지가 않았잖아. 그러니까 직원들 전체가 다 지금 폭동 일어나기 직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직원들은 당연히 팀장이 술 먹자고 하고 같이 회식하자고 하니까 다들 좋다고 한다. 가가지고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이 술자리가 좋다라고 하지만 직원들은 지금 전부 다 그 회식 자리가 너무너무 지옥 같고 업무의 연장선 같다. 회사에서 아무리 이렇게 야근도 안 시키게 그 대표님께서 신경 써가지고 근무 여건을 좋게 만들어주면 뭐하냐. 누구누구 팀장이 지금 우리 회사의 사기를 너무너무 떨어뜨리고 있다. 이거는 능률의 저하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퇴사 고민까지 하고 있는 직원들이 지금 많은 걸 보면은 이거는 대표님께서 조금 중재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하면 이거는 바로 해결될 문제 같습니다. 근데 사람 얼마 없으면 잡아내기 쉽지 않나? 그러니까 그럴수록 팀장과의 회식에서는 저는 이 술자리가 너무 좋아요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희망을 보는 겁니다. 그 팀장님은 이 질문하신 분이 그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는 상상조차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메일을 보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의 평소 말투로 쓰면 안 됩니다. 본인이 여태까지 회사 메신저 이런 거 갖다가 그 사람들이랑 이제 대화했던 내용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본인의 평소 문체로 쓰면 절대로 안 되고
되고요. 자기 채팅 습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말 끝마다 뭐 점을 하나 찍는다든지 2개 찍는다든지 3개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띄어쓰기를 되게 신중하게 한다든지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일부러 내가 맨날 맞추는 띄어쓰기도 틀리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원래 점을 2개를 찍었던 사람이면 점을 3개를 찍는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대로 내가 쓴 그 메일인지 모르게 그렇게 보내는 게 중요하죠. 저런 수준의 회사면 팀장이 인사평가로 100% 보복함. 그니까 누가 보냈는지를 모르게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직원들이 지금 다 불만이다,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다 라는 거를 대표한테 그래서 어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방에 살다가 2월부터 수도권에 살게 되어 방을 알아봐야 하는데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라면은 일단 뭐 남자 혼자 사는 거고 하면은 사실 무슨 뭐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따질 필요는 없고, 제가 어릴 때 이제 따졌던 거는 솔직히 그냥 방세 월세가 5만 원이라도 더 싼 데로 구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소음 문제 조금만 떠들어도 옆방에서 막 지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사람들 밤새 뭐 드라마나 넷플릭스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게임 같은 거를 좀 크게 틀어놓고 이제 할 수도 있고. 근데 옆집 사람이 예민충이면은 진짜 스트레스가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무슨 방에서 고성방가를 하면 안 되겠지만, 옆집 사람이 예민충이면은 예를 들어 쉬는 날에는 내가 다음 날에 뭐 휴무도 썼고 연차도 썼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밤새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하는 인간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거 방음이 잘 되는지 저는 그 정도 체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뭐 수압 체크 뭐 이런 거를 하라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저는 그거는 뭐 체크해 본 적 솔직히 없고, 그래 솔직히 체크도 잘 되지도 않아요. 뭐 갈 때마다 저도 어디서 뭐 주워 들은 거 있어가지고 이거 변기 물 잘 내려가나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봐 봤자 되게 신기한 게, 집 보러 갔을 때는 변기 물을 다 잘 내려가게 어떻게든 만들어 놓긴 하더라고. 근데 꼭 변기 내려가는 거 다 확인하고 뭐 수압 체크하고 해봤자 내가 살기 시작하면 갑자기 변기가 막히기 시작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그래가지고 저라면은 방음이라든지 그냥 방세 약간 요 정도만 확인할 것 같습니다. 이사님,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을수록 명품 좋아하는 티를 안 내는 게 좋나요? 선물로 명품 받은 거 많은데 이거 굳이 안 하는 게 좋은지 궁금.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명품은 그냥 굳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남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본인의 벌이 수준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진짜로 한 달에 500 이상 버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명품 한두 개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게 보는데, 이제 재산이 많으면은 이제 이 여자의 소득 대비 씀씀이를 본단 말이에요. 당연히 돈 많은 남자랑 만나면은 이제 남자의 소득 대비 수준에서 명품도 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1,000만 원을 벌건 2,000만 원을 벌건 1억을 벌건 2억을 벌건 그거보다 많이 쓰는 여자를 만나면은 내 인생이 답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 부분을 불안해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명품을 사주기가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버는데 지금 200만 원 버는 여자가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여자면은 내가 1,000만 원을 버는데 2,0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들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 불안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집이 잘 살고 충분히 남자가 판단했을 때 이 여자는 뭐 명품백 들만하네 하면은 들어도 돼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정말로 내 수준에서는 뭔가 솔직히 명품이 조금 빠듯한 상황인 거는 맞아. 근데 내가 선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들고 나간다. 저는 이거는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대리모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리모 글쎄요, 뭐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근데 안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어제 와이프랑 얘기를 해본 적은 있어요. 되게 신기하다. 이게 그 어제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와이프랑 같이 요 집 앞에 가가지고 생맥주 한 잔 마시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무슨 뭐 이제 우리 아들 얘기도 하고 뭐 육아 얘기도 같이 나누다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애기 안 생기는 부부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잖아. 이게 뭐 노산 때문인 것도 있기는 있는데, 제 주변에 20대 때 결혼한 여자들도 요즘에 그 환경 호르몬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안 생겨서 고민인 부부들이 꽤나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부들이 요즘에 뭐 입양을 알아본다더라 뭐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제 솔직한 심정은 그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면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유전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유전자가 뭐 우월하다 뭐 열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을 고아원에 버릴 정도의 인성을 가진 미친 새끼면은 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아이가 과연 그 기질을 물려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가 저는 조금 의아한 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MBTI가 둘 다 N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해가지고 얘기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불임이었으면은, 나 같으면은, 이거 진짜 진심입니다. 제가 만약에 불임이면은, 저는 근데 아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반이라도 우리 와이프의 유전자가 섞인 아기를 키우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오히려 우리 와이프한테 어떤 우수한 정자 같은 거를 이렇게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절반이라도 우리 와이프 피가 섞인 아이를 나는 키우고 싶은 거야.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우리 와이프가 불임이었으면은 대리모를 써가지고 절반이라도 내 유전자가 섞인 아이를 키웠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왜냐면 아예 생판 남인 아이는 솔직히 저의 어떤 인격적인 수양의 정도로는 솔직히 내가 이 아이가 당연히 예쁘게 자라고 속 안 썩이고 이러면은 잘 키울 수 있겠죠. 진짜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미지 관리하려면은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근데 진짜 솔직하게 그 애가 만약에 잘 자라면은 당연히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진짜 막 그 중학교 고등학교 돼가지고 질풍노도의 시기에 갑자기 친구들이랑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온몸에 이레짐이 문신하고 막 학폭 저질러가지고 무슨 뭐 다른 애들 패고 다니고 이러면은 나는 솔직히 그거를 내가 사랑으로 감싸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은 있는 거야 솔직히. 근데 내 피가 섞였거나 우리 와이프의 피가 섞였으면은 솔직히 그거를 제가 케어를 하려고 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완전히 아예 다른, 나랑 아예 피가 안 섞인 아이를 내가 그렇게까지 정말 헌신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는 약간 의구심이 좀 있어가지고, 나는 만약에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불임이었으면은 그랬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참 우연히 또 어저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리모 얘기를 이제 거기서 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근데 그 얘기는 하더라고. 자기가 임신을 해보니까 대리모는 조금 리스크가 뭐냐면은, 대리모가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자기 애라는 이제 주장을 할까봐 자기는 그것 때문에 이제 불안하다는 거야. 왜냐면은 엄마들은 애를 임신했을 때부터 그 아이랑 교감을 엄청나게 하는데, 남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뱃속에 그 10개월간 품을 때 애랑 교감 같은 걸 엄청 하면서 애기가 배를 발로 차는 경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낳기만 해도, 만약에 내가 대리모를 할 생각으로 임신을 했다고 해도 낳는 순간 죽기 싫어질 것 같은 확신이 든다는 거야 자기는. 그래가지고 대리모는 조금 많이 위험하다고 이제 말을 하길래, 그럴 수 있겠다. 어차피 우리한테 벌어질 일은 사실은 아니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여자들이 임신을 해본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넘기기는 했죠. 근데 부모보다 나은 자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인성은 환경에 많이 좌우되는 것이고. 그쵸. 그렇기도 하죠. 뭐 환경에 많이 좌우가 되기는 하는데, 이제 좀 근본이라고 하면 웃기긴 한데, 저도 무슨 뭐 얼마나 근본 있는 놈이라고. 뭐 어쨌든 간에. 근데 확실히 그거는 있어요.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 아무리 환경에 막 그 영향을 받는다 그래도, 예를 들어 환경이 다들 안 좋아가지고 막 다들 비행 청소년이 된다고 쳐. 그러면은 같은 일진이었어도 선을 지키는 일진이 있고 정말 선을 아득하게 넘어버리는 일진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보통 부모의 기질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조금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무슨 과학적인 사실이 이게 아니라 제가 주변에서 봐온 그런 걸로 따지면은 조금 그런 게 있어. 어쨌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정답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고 보면 애 있는 돌싱이랑 결혼하는 거는 엄청나게 대단한 일인 듯.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 제가 MBTI N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한다 그랬잖아요. 밤에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느라 막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애 딸린 그 이혼녀와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됐어.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 본 적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만약에 그 유부녀가 키우는 자식이 딸이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들이면은 나는 이거는 많이 힘들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아들은 뭔가 돌싱녀가 전에 만났던 남편의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괜히 드는 거야, 이상하게. 왜냐면 같은 성별이니까. 그리고 그 외모 같은 것도 그 전 남편의 외모를 많이 빼다 박았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와이프는 이 아들을 볼 때마다 당연히 전 남편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저만의 뇌피셜이 약간 돌아가는 거지. 근데 딸은
약간 그것보다는 좀 나은 거지. 딸을 본다 그래서 전 남편이 생각날 것 같지는 않거든. 오히려 이제 같은 성별이기 때문에 우리 와이프가 어렸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라는 정신승리가 조금 가능한데, 아들은 우리 와이프가 전에 만났던 씹새끼의 어린 시절이 이 모습이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계속 들 것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약간 만약에 애 딸린 돌싱을 만난다면은 딸이 있는 돌싱을 만나야겠다, 이런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맨날 혼자서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미친놈이 되는 거야. 저는 아는 지인이 임신했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니 갑자기 망상온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돈 많으면 대리모를 쓰려나? 탈모나 골다공증, 임신 서양증 등 저도 INTP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남자들은 이제 저런 부분에서 확실히 공감을 잘 못해요. 저만 해도 솔직히 저거를 피부에 와닿게 공감한다고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확실히 임신했을 때 자기의 솔직히 이제 생명을 거는 거라고 해도 이제 과언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들이 아니 애는 개나 소나 다 낳는 건데 뭐 그거 갖다가 유세 떠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 근데 그런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맨날 막 그래 나한테, 내가 수염 제모 좀 하라 그러면 리선님 수염 제모 많이 아프다던데요? 이씨 치과도 아파가지고 무서워서 안 가려고 하는 이 미친놈들이 아니 애 낳는 게 뭐 그렇게까지 무슨 뭐 벼슬이야 벼슬 뭐 이러고 있는 걸 보면은 조금 웃기긴 해. 맨날 내가 뭐 남자들도 보톡스 좀 맞아야 된다 그러면 아픈가요 그거? 뭐 요지랄을 떨면서 존나 웃기게 걔네들이 여자들 애 낳는 거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막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자들도 너무 여자들이 애 낳는 거 갖다가 뭐 유세 떤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남자들이 있으면은 너무 이게 역지사지를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약간 여혐의 초기 단계예요. 초기도 아니고 약간 중기라고 봐야 돼. 안녕하세요. 니트 파란색 개 이뻐요. 니트 파란색 사신 분들은 진짜 다 만족도가 엄청 높더라고요. 지금 입고 있는 거 제가 팔고 있는 어깨깡패 후드 집업입니다. 이성님 학창시절 얘기를 들어보면 애들끼리 엄청 싸웠다는 것도 그렇고 중학생 때부터 오토바이 타면서 신문 배달 알바했다던 얘기들을 들어보면 요즘의 시대상과는 느낌이 많이 다른 거친 느낌이 큰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땠나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친구들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강연을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예시를 막 들었단 말이야. 이런저런 예시를 들으면서 제가 상당히 당황했던 게 뭐냐면은 사람의 본능에 대해서 막 얘기 같은 거를 하다가 제가 예시를 이렇게 든 거야. 저도 싸움 잘하는 친구 있으면은 제가 주눅이 들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하면서 거의 다 남자들밖에 없었으니까. 싸움 잘하는 친구 있으면은 뭔가 주눅 들게 되잖아요 하니까 아예 공감을 못 하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살면서 실제 야차루를 눈앞에서 보는 경험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싸워도 그냥 말싸움을 하고, 특히나 제가 갔던 데는 이제 강남 파라군 친구들이니까 더 그렇겠죠. 아직도 약간 강남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현실 야차룰이 벌어지긴 하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냥 남자애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는 그냥 일상이었거든요. 맨날 특히나 막 중학교 처음 들어가서 아니면 고등학교 처음 들어가면은 일단 서열을 정해야 돼 남자들끼리. 그래가지고 누구랑 뭐 쉬는 시간에도 틈만 나면 막 맞짱 뜨고, 점심시간에는 교실 뒤에서 책상을 앞으로 다 밀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링을 만들어주는 거야 일종의. 그래가지고 거기서 뒤지게 싸우기도 하고 학교 끝나고 이제 모여가지고 학교 뒷산에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게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다르기는 하죠. 90년대까지만 해도 어른들이 애들 싸우면서 크는 거지 이런 소리 하고들 그랬음.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때는 아빠들이 싸워서 이기는 법을 알려주고 막 이랬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느낌들이 이제 많이 달라지기는 했구나, 그런 거를 좀 느낍니다. 초중고 남녀공학 나왔는데 야차를 진짜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남자애들 싸워도 초등학생 때나 싸우지 고등학교 가서는 말싸움 심해져도 선생님 떠서. 그니까 근데 옛날에는 선생님이 뜨든 말든 싸웠다니까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막 삭발당하고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애들 삭발을 시켜도 어디 잡혀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러니까 또 되게 틀딱 같은데 교문 앞에서 맨날 두발 검사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말 안 듣고 사고 치고 이러면 삭발부터 시작이야 그냥. 너 이 새끼들 일로 와 해가지고, 왜 싸우는지는 중요하잖아. 그냥 싸운 새끼들을 그냥 무조건 불러가지고 밀고 시작해. 그 정도로 학생들의 인권이 없던 시절이야.
근데 또 학폭은 요즘도 있지 않아요? 학폭도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요즘 학폭도 옛날 학폭이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요즘 학폭이 더 악랄해진 것 같아. 요즘 학폭들은 이제 애를 아예 정신적으로 피를 말리더만, 옛날 학교 폭력이라 그러면 정말 폭력이었어요.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고 치면은, 요즘 애들은 진짜로 무슨 뭐 정신적으로 애를 막 왕따를 시켜가지고 막 미쳐버리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고등학생인데 애초에 공개적인 반 같은 곳에서 친구들끼리 싸우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맞아, 저렇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학폭하면 대학교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던데, 근데 저는 저거는 너무 조금 과한 결정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학폭을 한 학생들이 어떤 그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는 맞겠죠, 당연히. 근데 그 학폭을 한 학생 개인한테 뭔가 너무 불이익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누가 학폭을 저질렀다고 하면은, 정말 이제 대학교에서는 앞으로 안 받는다고 하면은, 학폭을 저지른 애들은 그냥 중학교 때 내가 학폭을 저질렀어? 그러면 씨발 어차피 대학교도 못 가는데 내가 다녀서 뭐해 학교를, 때려치고 중졸이 내가 뭐 하겠어요, 사회에 나와가지고. 불법적인 일밖에 할 게 없을 거란 말이야, 대부분은. 고등학교 중퇴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분명히 또 무슨 합법적이지 않은 뭔가 일확천금 노려가면서 무슨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애가 자라게 되겠죠. 그리고 학창시절에 뭐 이런 거 저런 걸 겪어보면은, 학폭 같은 것도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신고를 하는 게 더 병신짓이잖아. 왜냐면 학폭이 일어나면은 선생님들은 자기의 어떤 그 평가 같은 거 때문에 그 학폭의 수위를 최대한 줄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야 본인들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최대한 이 문제를 축소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학폭을 내가 만약에 당했다면은, 선생님한테 이르는 거는 진짜 미친 짓이고 바로 교육청이나 기자들한테 제보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직방입니다. 선생님들은 항상 자기한테 말하면 자기가 해결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도 사람이란 말이야. 휴먼이란 말이야. 휴먼. 그래가지고 어떤 아이의 학폭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걸고 싶지가 않단 말이야. 선생님들도 내가 관리하는 아이, 우리 학교 이런 데서 학폭이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웬만하면 좋게 끝내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 학생이 받은 스트레스보다도 자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기자나 이런 사람들은 최대한 일을 키우면 키울수록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이고, 선생님들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최대한 줄이면 줄일수록 이득이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폭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잘 없고요. 제가 여태까지 그 학교 다니면서, 물론 제가 학교 다닐 때랑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오히려 학폭의 진짜 가해자들은 처벌을 안 받는 경우는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학폭의 진짜 가해자들은 학교에서 입김이 너무너무 세기 때문에 애들 자체가 얘한테는 걸리면은, 왜냐면 그 나이 때는 뭔가 사리 분별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제가 그 어릴 적에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그 선배 형한테 이제 끌려가가지고 존나 두들겨 맞은 적이 있어요. 우리 1학년 애들 여러 명이 이제 불려가가지고 그 2학년 일진 형이 요즘에 너네 기강이 흐트러졌다면서 존나 팬 적이 있어. 근데 그때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여기 맞아가지고 여기가 이제 찢어진 거예요. 얘가 덧니가 있었던 애인데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 덧니가 여기 찍혀가지고 여기가 뚫린 거야, 얘가. 근데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그 형도 자기도 후달렸을 거 아니야. 자기도 후달리고, 왜냐면 중학교 2학년이니까 걔도 완전히 애잖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후달리니까 우리한테 막 협박을 하는 거야. 가가지고 엄마한테 뭐라고 할 거냐고 막 협박을 하는 거지. 이거 내가 때렸다고 말하면 이제 자기도 좆대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너네 어디 가가지고 이 뻥끗 잘못하면은 내가 뭐 학교 잘리고 뭐 이거는 나 하나도 두렵지 않아. 근데 내가 학교 잘리고 소년원 갔다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너네 씨발 여기 뒷산에 묻어버릴 거야. 그렇게 알아. 라면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지. 근데 나는 그게 믿겨졌었어. 왜냐면 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 그 형이. 사실 지금 보면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고만고만한 애들이고 이제 갓 초등학교 벗어난 지 1, 2년 된 애들인데, 중학교 1학년 때는 중학교 2, 3학년 형들이 너무너무 무섭잖아. 그래가지고 그 형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나한테 협박을 했던 건데, 너 내가 잘못돼서 학교 잘리면은 너 죽는 거야 그냥, 막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니까 그 너무 무서운 거지. 그래가지고 오히려 진짜 가해자들은 학폭을 벗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나 그거 진짜 많이 봤어. 그리고 오히려 그 진짜 가해자들은 힘이 너무, 권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좀 힘 약한 애를 그 가해자로 지목해가지고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선생들은 그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딥하게 알아보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학창 시절에 그 평가를 가지고 대학생까지 끌고 가서 불이익을 주는 거는 너무 저는 과한 처사 같습니다. 리선님 요즘 안 그렇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학폭을 축소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 현직 교사입니다. 어... 글쎄요, 현직 교사님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제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거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나한테 닥치면은 내 이득부터 먼저 생각한다는 주의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 가치관에서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학폭 문제뿐만이 아니라 군대에서 부조리를 당했을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군대에서도요, 군대를 가면은 너 뭔가 억울한 일 생기면은 행정보고관한테 말해야 돼, 뭐 대대장한테 말해야 돼 하면서 우리 군대에 있는 군 간부들이 엄청 가스라이팅을 한단 말이에요. 이등병이 들어오면은 상병 병장들이 괴롭히고 이러면 반드시 나한테 말해야 돼. 너 헌병대 같은데 신고해봤자 너 제대로 된 케어 못 받아 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군부대에서 사고가 나면은요, 축소를 하라고 위에서 압박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자체도 내가 관리하는 병사들한테서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은 진급에 영향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상당히 잘못된 시스템이야. 오히려 그런 문제를 내가 찌벌해서 해결했을 때 그 사람의 진급에 도움이 돼야 되게 저는 바뀌어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군대에서 내가 괴롭힘을 받고 있고 자살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든다면 무조건 기자한테 연락을 하고 헌병대에 신고를 하라 그러잖아. 내가 같은 부대에 소속돼 있는 간부한테 얘기하는 거는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군대 다녀온 남성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굳이 누군가한테 말해야 된다면 누구한테 말하는 게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가능성이 더 높은가를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피해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 일을 크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라면은 언론에 먼저 알릴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알리는 것보다. 현직 교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저보다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훨씬 더 잘 알기는 하시겠지만 제가 말하는 게 틀리지는 않을걸요? 이 사건을 최대한 크게 키우고 최대한 명명백백하게 밝히려면은 저는 진짜로 솔직히 선생님한테 말하는 것보다 일을 최대한 크게 만드는 게 당연히 학교에는 안 좋겠죠. 학교의 명성에 누가 되겠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결국에는 이 말은 뭐냐? 선생님들은 이 일을 어떻게든 줄이는 게 학교에는 이제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지. 학교 선생님들은 최대한 이거를 좋게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게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진짜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들이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을 말하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성폭행을 당했어. 어떤 여자애가 일진 남자애들한테 성폭행을 당했어. 예를 들어 내가 강남 8학군 학교에 다니는데 강남 8학군 학생들한테 집단 강간 같은 거를 당했단 말이야. 이거를 선생님한테 말하냐, 기자한테 말하냐, 사회에서 파급력이 훨씬 달라진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은 당연히 기자한테 말하는 게 맞지.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여가지고, 아니 저는 선생님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거지. 현직 교사분 정신 차리세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교사님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 상황이 오면 그렇게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저의 무지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새 지침으로는 축소했다가 공론화되면 더 큰 문제가 되니까 축소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다, 요새.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내려와도 막상 그게 닥치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라니까요. 가이드라인은 예전부터 그렇게 내려오겠죠. 예전부터.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직도 예를 들어서 명문고라고 하는 데일수록 많이 폐쇄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학교의 명성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는 학교일수록,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어떤 학교라고 특정될 수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조금 큰 일이 있었던 학교가 있었는데 이거 몇 년 되지도 않았어. 한 1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야. 근데 거기서도 제 지인의 자녀분이 뭔가를 당했을 때 학교 선생님들은 계속 은폐하려고만 했었던 그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일이 벌어졌을 때와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있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기는 합니다. 이사님 근데 어느 정도 진지한 얘기하고 서로 생각이나 가치관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평소에 농담 따먹게 하고 허구한 날 바지에 똥 싼 썰이나 들이치며 시간 보내고 싶은 사람과 그냥 결이 안 맞는 것이고 서로 눈치 따위 보지 않는 찐친은 되기 어려운 느낌이라 생각해야 하나요? 진짜 친구라는 게 이런 결이 맞는 사람인 걸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요, 그 사람과 내가 진짜 친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상당히 어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랑 만났는데 이 사람이랑 나랑 결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무조건 나쁜 사람인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정말 인성이 바른 사람이고 정말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아. 근데도 이 사람하고 나랑은 결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이 만났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뭐 관심사의 결이라든지 대화의 결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실히 맞기는 맞아야 좀 찐친이 될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현재 모쏠입니다. 퇴근하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업소에 가서 해결하고 오는 게 인생의 낙입니다. 돈도 많이 나가고 한편으로는 이런 삶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60대 70대 넘었을 때도 그렇게 살고 있으면 뭔가 엠생 같은 기분도 들고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현재 사립대 조교수이고 월급 절반 이상을 업소에 쓰는 것 같습니다. 끊는 법이 없을지 고민이네요. 아이고 안타깝네요. 아유. 근데 어떤 문제 때문에 연애를 못 하시는지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허우대는 멀쩡한데 정말 여자 대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연애를 못하고 있는 거라면은 이게 해결이 가능한데, 정말로 제가 놀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린 거, 현실적으로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이제 답이 안 나올 정도로, 제가 못생긴 남자들은 운동이라도 하면은 해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운동이 문제가 아닌 거야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외모가 정말 답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못소리다 하면은 저것도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연애 강의 팔이지만 제가 맨날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제가 연애 강의를 팔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 연애 강의는 기적을 일으키는 강의가 아니라 방법을 알았으면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여자인데 방법을 몰라서 못 만나는 남자들을 도와주는 정도의 강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케이스는 이게 어쩔 수는 없기는 해가지고, 솔직히 저도 맨날 못생겼다고 막 악플 달리고 막 이러고 하지만, 저도 만약에 진짜 막 그런 정도로 태어났으면은 진짜 냉정하게 업소를 안 가봤을 거라고 저는 장담은 못 하겠거든요 진짜로. 왜냐면은 그 10대 20대 이럴 때의 성욕이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남자들은 알잖아. 그래가지고 저게 좀 애매하기는 하다. 내가 잠깐 즐기고 싶으면 즐기는 거지 뭔 엠생이 왜 나와 거기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좀 문제야. 예를 들어서 대학교 조교수의 인생을 엠생이라고 할 거면은 세상에 엠생 아닌 사람 찾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자기 비하를 할 필요는 없고요. 남자들이 겉으로는 막 그렇게 뭐 깨끗한 척 뭐한 척 해도 가는 사람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가 너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뭐 엠생이네 어쩌네 그렇게까지 가시지는 말고. 엠생이 뭔가요? 그러니까 저게 나쁜 말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엠땡 인생의 줄임말입니다. 되게 안 좋은 인생, 그 로우 퀄리티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엠생이다 막 이런 식으로 요즘에 말을 하죠. 리성님, 저는 제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여자까지 안 바라고 그냥 큰 문제 없고 저랑 마음 잘 맞고 마음에 드는 여자 만나면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은 위험할까요? 결혼하고 나중에 후회할까요? 아니요, 그런 마인드가 오히려 굉장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인드입니다. 제가 43세인데 21살이 밥 먹자고 연락이 왔는데 순수하게 밥은 먹어도 문제는 안 되나요? 저거 뭐야, 남자식 자랑이야? 뭐 여초식 자랑이야 저거? 그러니까 스윗 영포티들이 막 욕먹고 하는 건요, 43세가 주제도 모르고 먼저 21살한테 밥 먹자고 하는 게 극혐 포인트인 거지, 21살이 먼저 밥 먹자고 해가지고 먹는 거는 100번 먹어도 되죠. 그거는 무슨 뭐. 이성님, 30대의 자산격차가 한번 벌어지면 거의 못 따라잡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업 대박 나거나 그런 경우 제외하고요. 아니요? 요즘에는 거의 그냥 30대부터가 시작이라고 봐도 되는 주의여가지고 30대 자산격차 정도는 따라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재테크가 항상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앞서 나간 사람도 그 재테크가 살짝 삐끗할 수도 있고, 근데 따라가던 입장에서 재테크가 훨씬 더 잘 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거여가지고 10대 학생이 외모보다 공부 잘하는 거에 정말 끌리는데 이게 다소 특이한 케이스인가요? 외모를 아주 안 보는 건 아닌데 남들이 좋아하는 외모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다들 카리나 윈터 같은 분 좋아하더라고요. 저거는 이제 특이한 케이스라기보다는요, 축복받은 케이스입니다.
저거는 너무너무 축복받은 케이스죠. 왜냐면은 그만큼 내가 만날 수 있는 여자의 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 낮은 사람들을 보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눈이 굉장히 낮아?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정말 행복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외모가 뛰어나면 뛰어난 이성을 만나고 싶은 사람일수록 되게 인생 난이도가 하드모드가 되는 거거든요. 눈이 높게 태어난 사람들은. 근데 눈이 되게 낮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돼.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흑백 요리사 리뷰를 올리면서 나는 입맛이 고급적인 입맛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올렸더니 그걸 저를 조롱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수준 낮은 입맛 어쩌고 저쩌고 근본은 못 버린다 어쩌고 저쩌고 막 조롱을 하던데 저는 이게 하나도 슬프지 않거든요. 오히려 스시 오마카세 뭐 몇십만 원짜리 스시 오마카세가 아니면은 만족 못하는 입맛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난 오히려 인생이 훨씬 하드보드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냥 라면만 먹어도 행복한 사람이고 라면이 내가 음식으로 느낄 수 있는 최고치의 도파민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얼마나 내가 행복한 케이스야. 나는 위스키 맛도 모르고 비싼 와인 먹어봤자 시큼하기만 하고 뭔지도 몰라요. 난 그냥 맥주가 제일 맛있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야 이게. 나는 수천만 원짜리 와인을 사 먹을 만한 그 재력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수천만 원짜리 와인이 너무너무 맛있는 사람이면은 이거야말로 저주받아서 태어난 사람 아닌가요? 얼마나 불행할 거야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내가 여자 보는 눈이 너무 낮아 남자 보는 눈이 너무 낮아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너무너무 축복받은 성향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요즘 스레드가 도파민 파티 쇼던데 브릭남처럼 스레드 읽는 남자는 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스레드를 제가 몇 번이나 시도했다가 포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유튜버들한테 막 스레드 하라는 조언 같은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스레드 이용자들이 많다고.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의 사람들은 일간 베스트 저장소 아니면 뭐 DC 인사이드 이런 거를 보는 사람들이나 그런 데에서 상주하고 막 글 쓰는 사람들이 정신병자들이 많다고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요, 스레드에서 일베나 DC보다 훨씬 더 강한 광기가 느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일베나 DC 이런 데에서 뭐 낄낄대면서 노는 사람들은요, 맞아 우린 병신이야 크크라는 약간 이런 식으로 자조적으로 노는 사람들이 많다고 느껴지는 반면에 스레드는요, 자기네들이 정상인이라는 것에 대한 일말의 의심조차도 없는 진짜들이 살고 있어. 진짜로 거기는 진짜 심지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글 같은 거를 적으면서 자기들이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선민의식까지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기괴하고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심각한 광기가 느껴지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약간 DC나 일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네들이 사회에서 빗줄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스레드는 안 그래.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감히 뭐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 정신병의 심각성 정도로 보면은 저는 스레드가 어떤 일배충 뭐 DC 막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신병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심각한 게 그거잖아. 병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어떤 정신병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큰 요인이 되잖아. 근데 스레드는 병식이 아예 없어. 그래가지고 스레드는 저도 이게 글을 보는 게 많이 버겁더라고요 진짜. 정치병자 같은 느낌의 게시판인 거 아니요, 정치병자 같은 느낌이 아니라요, 그냥 모든 분야에서 나는 이 부분에서 너네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글을 오지게 싸질러 대는데 어떤 싱글맘이 아들 키우면서 실천하는 마이크로 페미니즘 뭐 이딴 걸 쓰던데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스레드가 도파민 파티쇼라기보다는 약간 너무 기괴한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스레드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리섬님, 남자가 과장 허세 부리는 건지 진짜를 말하는 건지 구분하는 법 알려주세요. 사업가들이 본인 사업에 대해 허세 과장 너무 심해가지고 구분이 잘 안 돼요. 사기꾼 느낌. 근데 저거는 많이 만나봐야 됩니다. 그 수밖에 없어. 근데 약간 그거는 있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업가들 중에 너무 있어 보이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경계를 하기는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히려 저 어디 대표입니다, 저 무슨 업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보다 저 그냥 뭐 장사하고 있어요, 조그맣게 장사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찐인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최강록 셰프님도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약간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최강록 셰프님도요, 항상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요, 요리사라고 소개해요.
이게 상당히 큰 부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 요즘 이제 흔히 말하는 셰프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오글거리는 게 뭐냐면요. 본인 스스로를 소개할 때 우리나라 말로 충분히 요리사라고 대체를 할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 셰프입니다 라고 소개를 한단 말이야. 안성재 셰프님도 이건 똑같습니다. 유튜브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안성재 셰프입니다 라고 소개를 한단 말이야. 근데 보통은 그렇게 오글거려서 그런 말을 절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막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 대표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 저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경계하는 편이거든요. 그렇다고 안성재 셰프님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최강록 셰프님은 오히려 맨날 막 그렇게 얘기를 자기소개할 때, 저는 요리사 최강록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오히려 조금 자기를 있어 보이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자기를 좀 낮춰서 말하는 사람들이 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이만한 거를 최대한 더 크게 보이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기꾼일 가능성이 좀 높아지죠. 저도 셰프라고 하는 거 오글. 그니깐요. 약간 저런 것들이 조금 그래. 그래서 저렇게 자기 직업을 사실상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느 정도의 자기 직업에 대한 조금 올려치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들 저 닥터입니다 라고 하는 거 보셨나요? 변호사들이 어디 가가지고 저 로이어입니다 라고 하는 거 보셨나요? 나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니까 한국말로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을 굳이 그렇게 영어로 하는 게 나는 너무 되게 솔직히 멋도 없어 보이고, 굳이 왜 그래야 되나 싶은 거야. 근데 요리사분들이 요즘에 계속 해가지고 저 셰프입니다, 저 누구누구 셰프입니다, 막 셰프 일하고 있어요, 막 이러는 거 보면은 너무 조금 오글거려요. 특히나 뭐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그만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저 셰프로 일하고 있어요 막 하는 거 보면은 너무 오글거리더라고. 특히나 요즘에 젊은 사장님들이, 젊은 자영업자들이 나와가지고 저는 요식업 셰프로 일하고 있어요 하는 거 보면은 조금 그래. 스타트업 CEO 또는 대표입니다 대신에 이러이러한 창업회에서 조그맣게 운영 중이다. 맞아요. 저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겸손해 보이고 되게 저는 멋져 보입니다. 알바에 관심 있는 여자분이 있는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번호를 물어볼까요? 알바하는 가게 공간 구조상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사회적 압력을 제거한 뒤 번호를 물어보기에는 적절한 환경이 아닌데, 어떤 식으로 상황이나 명분을 만들어서 번호를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 번호까지는 조금 그렇다 싶으면 그냥 인스타 마팔 정도 하자고 해요. 요즘에 인스타를 대부분은 하니까. 이게 다 같이 모였을 때 막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갑자기 예를 들어 우리 다 같이 번호 교환하자, 이거는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근데 다 같이 어느 정도 알바들끼리 여러 명 있을 때 여기 뭐 인스타 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알바도 같이 하는데 마팔 할까 하면은, 이거는 보통 이렇게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 나 인스타 아이디 뭔데 그러면은 뭐 마팔 하자 하고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 물꼬를 트는 거는 그런 상황이면은 그냥 인스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클럽이나 나이트 놀러 가도 되냐로 서로 테스트했는데요. 리섭님 같으면 뭐라고 하실 것 같나요? 친구 남친은 그래 다녀와, 부킹이나 남자랑 접촉은 안 된다고 했고, 다른 친구는 흔쾌히 가라고 했는데 제 남친만 쓱 이러면서 무슨 클럽이냐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고 하는데, 리섭님은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진짜 가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가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쪼잔한 남자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이거는 가치관 차이 약간 이런 거여가지고. 저도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근데 저랑 저희 와이프 둘 다 똑같거든요. 저나 저희 와이프나 둘 다 그래도 막 방송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와이프도 막 이렇게 놀다 보면은, 뭐 아직까지 뭐 클럽 간다고 이런 적은 없기는 한데, 놀다 보면은 거의 다 그냥 인싸 무리들이어가지고 막 친구들 생일이고 하면은 그런데 가가지고 막 룸 잡고 놀고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다고 하면은 저는 가라고 할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일 거고, 친구 생일인데 뭐 라운지바에서 모이기로 했어 그러면은 이거는 저는 그냥 전 재산 걸 수도 있어요. 저희 와이프는 갔다 오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갔다 오라고 할 거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냥 가치관 차이지, 이게 뭐 옳다 그르다. 아니 그거를 안 보내주냐, 쪼잔하네 남자가 존나 무슨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자신감이 없나, 막 뭐 여자친구를 못 믿나, 이렇게 받아들일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성향 차이라서 뭐 남자친구가 너무 나를 가둬두려고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남자가 검정 옷만 입고 다니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패션에 관심 아예 없는 건 그렇다 치고 항상 검정 옷만 입고 다니는 것도 남이 봤을 땐 좀 그래 보이지 않을까요? 저건 제가 확실하게 압니다.
용찬호 같은 애들처럼 GD병 걸려가지고 미친 수준으로 정신병자 같은 옷 입고 다니는 것보다는 검정 옷만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게 한 500만 배 정도 낫습니다. 형님 후드 집업 정 사이즈로 입으시나요? 오버핏으로 입으시나요? 그러니까 저희 후드 집업 자체가 그냥 애초에 오버핏으로 나온 거라서 저는 그냥 1 사이즈 입습니다. 2 사이즈 아니고. 리사님 자존감 높으신가? 오래 구독하면서 늘 부러웠는데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으셨나요? 어떻게 자존감이 그렇게 높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당연히 부모님들한테 제가 사랑을 받았다는 거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저한테 과분한 부모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당연히 보편적으로 보면은 높은 자존감에 있어서 부모님의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좀 복불복이라고 보고 조금 케바케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저희 누나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저보다 사랑을 훨씬 더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 부모님한테. 저희 부모님도 이거는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데도 저희 누나랑 저랑 보면은 저희 누나는 항상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이라든지 이런 게 저보다 덜 해요. 확실히. 맨날 부모님이랑 싸우는 그것도 되게 많고 세상에 대한 불만 같은 것도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부모님의 사랑을 꼭 많이 받아서 이렇게 됐다 이것까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뭐 긍정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 친구 중에 제 유튜버 친구 중에 막 부모님한테 학대받고 자란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엄청 긍정적이고 밝고 막 자존감도 되게 높고 막 그렇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자존감이 딱히 높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그런 척 하는 거지. 너무 막 여기 또 방송 같은 거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상처받고 이랬다는 뭐 얘기 같은 거라든지 막 그런 거 하면은 또 안 좋아요. 항상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존감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저는 제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제가 진짜 이거 진짜 맹세. 내가 이거 거짓말이면은 제가 당장 망해도 됩니다. 제가 특별히 막 되게 잘나고 막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전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있지. 저 새끼보단 내가 낫다라고 생각한 적은 있는데 남들보다 되게 내가 특별하게 태어났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저는 항상 진짜로 겸손 떨려는 게 아니라 제가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능력 이상으로 제가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진짜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성공 발뒤꿈치에도 못 가겠지만 그냥 되게 제 수준의 인간에서는 거의 그냥 능력 이상으로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그래요. 너무 감사하게도 예전에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 가장 큰 단점이 제가 월클인지 모른다는 거래요. 근데 제가 이거는 진짜 그냥 들은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그 대사뿐만이 아니라 남이 평가하는 나보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내가 훨씬 더 낮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자청님하고 이제 동업 같은 걸 했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도 저는 뭐 자청 형이랑은 이제 연락 안 하는 사이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자청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되게 감사한 사람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저를 알게 되고 나서부터 저한테 용기를 굉장히 많이 북돋아 준 사람이어가지고 항상 저한테 맨날 천재라고 했거든요. 저한테 너는 천재라 가지고 다 할 수 있어 막 맨날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뭔 소리야 내가 막 이랬었는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이제 용기를 주고 해가지고 제가 이것저것을 조금 시도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보다 막 배포가 크지도 않고 어떤 계획 같은 거를 세워도 담이 되게 작고 약간 이런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막 되게 막 자존감이 높아가지고 누가 얼마를 벌었다고? 나도 저거 할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생각 자체가 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지금도 너무 과분한데? 약간 이런 생각을 맨날 갖고 있어가지고 그 자존감이 높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존감이랑 또 상관은 없는 건가? 그냥 메타인지라고 보는 게 맞는 건가? 항상 저는 되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할 때 되게 보수적으로 잡거든요. 내가 뭐 해봤자 뭐 얼마나 대단한 걸 하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월클은 에바죠. 그러니까 당연한데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은 약간 이런 거예요. 자기가 여러 외국 책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책이라든지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봤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했던 얘기만큼 뼈를 때리는 얘기가 없었다. 뼈를 때리고 무슨 뭐 핵심을 찌르는 얘기들은 못 본 것 같다. 자기가 아무리 세계적인 석학이 쓴 책 같은 거를 봐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월클이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저 기분 좋으라고 당연히 해주셨겠죠. 제 능력 같은 것들이 월클이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도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낯설 방송은 안 보는데 리섭님 리뷰 영상 챙겨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낯설을 안 보는데 리뷰 보시는 분들이 저는 제일 신기한 것 같아. 물론 제가 방송하는 거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는 한데 아니다, 그런 게 있구나. 저도 유튜브로 어떤 영화 같은 거 제가 직접 안 봤더라도 리뷰를 볼 때가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결인가? 낯설 리뷰가 진짜 좋은 게 중간중간 연애 꿀팁 알려주심, 리얼 연애 강의 확장판임. 아, 그래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할 때마다 강의 구매하신 분들이 너무 막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금 이게 맨날 애매하기는 해요. 말하다가 아, 이 이상은 말하면 안 되겠지 하고 스톱하고. 리선님, 아기는 나이 계산 어떻게 하세요? 야, 저는 아기를 낳기 전에 부모님들이 항상 저희 아기는 몇 개월이에요 하는 게 너무 막 이해도 안 되고 짜증도 났었거든요. 아니, 나이를 말해야지 왜 맨날 부모들은 뭐 18개월이에요, 13개월이에요, 왜 이딴 식으로 말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니, 자식을 안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몇 개월인지 뭐 가늠도 안 되고 그냥 난 몇 살인지가 궁금한 거잖아. 근데 막상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알겠어요. 저희 아기가 한국 나이로 벌써 3살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저희 아들 그 생일이 10월 10일이거든요. 근데 얘가 태어나서 2달이 지나니까 2달도 안 됐죠. 한 달하고 20일이 지나니까 얘가 2살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잖아요. 그리고 년 단위로 나이를 먹게 되니까 우리 애기가 지금 태어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3살이야. 그래서 같은 3살이어도 언제 태어났냐 막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너무 애기들이 크기도 다르고 성장 상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를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리섬님은 만 나이 안 쓰신다 했잖아요. 그럼 만 나이가 맞는 나이 아닌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세는 나이 패치됐는데 그럼 리우는 첫 번째 생일이 없는 건가요?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저는 안 쓰죠. 저는 앞으로 어디 가서도 계속 그 만 나이 안 쓰고, 저는 이제 88년생이니까 올해 이제 한국 나이 원래 윤석열 나이로 안 하고 이제 39살이 됐거든요. 근데 이쯤 되면은 아무리 이제 만 나이 안 쓰는 거를 고집하던 사람들도 이쯤 되면은 이제 은근슬쩍 37살이라고 하고 다니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저는 남자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업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20대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특성상 나이 어린 사람을 조금 무시하는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나는 빨리 30대가 되길 원했다라고 하니까 안 믿는 분들도 있고 막 이랬었잖아. 근데 솔직히 앞자리 4가 다가오는 건 확실히 저도 좀 빡세지긴 하더라고요. 원래 앞자리 3까지는 제가 괜찮았어요. 아, 그래, 남자는 뭐 20대나 30대나 뭔 의미가 있어 막 이랬었는데 이제 39살이라고 생각하고 와, 이제 1년만 더 있으면 내가 진짜 앞자리가 4로 변하는구나, 불혹의 나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만 나이 괜찮을지도? 그런 생각이 조금씩 이제 들기 시작했어. 그래서 확실히 앞자리 3과 4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35살 여자 교사입니다. 다음 학기부터 교감 선생님 추천으로 부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좀 염려되는 게 제가 좀 어려 보이고 목소리도 사회인 같은 느낌이 덜 나요. 저보다 어린 선생님들께서도 저를 편하게 대하다가 7, 8살 차이 나는 거 아시고 갑자기 극존칭 하시고요. 근데 이게 사회에서는 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능력 있어 보이고 짬바 있어 보이는 스킬 부탁드려요. 그래서 제가 저런 것 때문에 20대 때 빨리 앞자리가 3으로 변하기를 바랬었다니까요. 그리고 어려 보이는 것도 남자 특히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 기준에서는 마이너스 요소라는 말을 제가 맨날 드리잖아요. 남자는 딱히 어려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런 고민들을 하시는구나. 35살에 저 고민을 하시는 거면 진짜 상당히 동안이신가 보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최대한 빠르게 본인의 나이를 이제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이거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항상 솔직히 제가 제 나이보다는 어려 보이잖아요. 무슨 동안부심 부리려는 게 아니라 제가 39으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물론 지금 막 조명도 이제 켜져 있고 카메라 세팅도 돼 있고 해가지고 뭐 그런 당연히 점수도 있기는 한데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거의 맨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88년생이면 저랑 동갑이신데 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뭐 얘기를 할 때 90년생이면 저보다 2살 어리니까 라고 하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하도 이 어린 놈의 새끼가 뭘 한다고 뭐 저딴 소리를 하고 있냐라는 얘기를 제가 여태까지 유튜브 하면서 맨날 얘기를 들어왔었어 가지고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맨날 제가 88년생 틀딱이잖아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거야. 나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 나 정도면은 인생 얘기할 정도의 나이는 된다, 내일 모레 불혹의 나이다라는 거를 제가 계속 어필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런 상황에서도 조금 이렇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날 대우해줘야 돼 라는
얘기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대화 중에 은연중에 제가 무슨 띄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스몰 토크 주제를 만드는 것도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루틴 같은 거를. 그렇다고 해서 어려 보이는 여성분이 되게 뭐 진짜 교감 선생님 룩 같은 거 억지로 입어가지고 무슨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저 29, 남편 31, 모은 돈 1억으로 아이 계획을 미루고 있습니다. 아이를 빨리 낳으라는 사람도 있고 돈 모으고 낳으라는 사람도 있어서 고민이네요. 근데 요즘 세상에 이제 29, 31면은 조금 빠르기는 하네요. 근데 또 아기는 최대한 일찍 낳는 게 좋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데 확실히 제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저희 와이프도 임신했을 때 그렇고 확실히 나이 먹고 임신을 하면은 많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진짜 잔인하거든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은 저기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에서 무슨 아기 관련, 태아 관련, 뭐 임신 관련 콘텐츠가 나오면 보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아기 개월수에 맞춰가지고 잘못되는 사례들이 나와. 그러니까 뭐 임신 몇 주 차에 뭐 유산된 사례, 뭐 아기가 무슨 장애가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알고리즘 계속 떠. 유튜브에 너무 떠가지고 이제 보기 싫어가지고 끄면은 이제 인스타를 키면 인스타 릴스로도 떠. 그리고 태어난다고 끝이 아니야. 건강하게 태어나야 될 텐데 이제 그 마음 졸이면서 결국 애가 태어났어. 애가 태어나면은 그때는 이제 애기가 이제 정상적으로 손가락 발가락 10개가 다 있는지 뭐 이런 거 확인해가지고 안심할 단계가 아니야. 태어나면은 또 그때부터 무슨 아기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 알고리즘도 엄청나게 많이 뜨고 그러는데 이게 산모의 나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확실히 되게 불안하고 되게 막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낳는 게 정신건강상으로도 조금 좋기는 합니다. 근데 두 분이 너무 여유가 안 된다면은 또 그것 때문에 또 너무 무리해서 일찍 나올 필요까지도 없고 이거는 본인들의 판단에 맞는 거여가지고 제가 함부로 갖다부터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리성님, 보통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한테 물질적인 선물을 주고 싶은 본능이 항상 내려온다 하셨는데 여자한테 이미 찐사랑을 받는 연애를 하는 중에도 그런 게 맞나요? 예전에 다른 여자들을 짝사랑할 때는 저도 그 본능대로 욕구가 들었는데 현재 제게 찐사랑을 주는 사귀는 여자친구에게는 너무 비싼 선물 같은 건 부담도 되고 생각도 한 번 더 하게 돼서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길게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거를 보면은 남자 새끼들은 역시 잡은 고기에는 모이를 주지 않는구나. 이 나쁜 새끼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꼬시는 단계가 지났고 그러니까 무언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물질적인 선물을 주고 이러는 거는 구애 단계에서 그런 욕구가 엄청나게 드는 거고 그래가지고 짝사랑하는 여자한테 그런 욕구가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 사귀게 됐고 이 여자가 나를 확실하게 사랑하는 걸 느끼게 됐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재산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거지. 우리의 생존.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쓸모없는 거를 사는 거는 우리의 생존 확률에 있어서 이제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여자와 나를 같은 경제 공동체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자의 사치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뭐에 더 도움이 될까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리선님 사랑해요. 리선님 티 있고 몇 개월 전에 썸 타다 끊긴 애 만났는데 어깨 엄청 넓어졌대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나이 30에 서울 상경은 좀 늦은 걸까요? 아니요, 충분합니다. 서른이면은요, 그 압구정 이태원 가면은 요즘에 좀 어린 나이 축에 속해요, 남자라면은. 여자들도 이제 30대 중반까지 이태원 같은 데도 많이 놀러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선님, 근데 리섭님이 연애 경험 많고 강의까지 하실 정도로 여자애한테 미쳐보고 차여보고 연구하신 거에 대해서 슬기님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으신가요? 슬기는 애초에 연예계에서 평생 있었던 애라서. 아니, 거기 남자들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깨끗한 편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자들,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이제 양다리는 걸친 적이 없었어가지고 슬기도 만약에 제가 막 옛날에 막 연애하면서 아무리 그 젊었을 때라고 해도 막 두세 다리 막 거쳐가면서 그랬으면은 저에 대해 평가가 달라졌겠지만 젊었던 날에 남자가 좀 능력 돼가지고 좀 여자 좀 만날 수 있지. 대부분 그 주변에 제가 잘난 남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좀 잘 나가는 남자들, 이런 남자들이 있는 여자들의 경우에는 이거를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선님, 연애 강의 보면 심리교재 많이 읽으셨다고 했는데 요즘은 책 읽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한 달에 책 몇 권 읽으시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 읽은 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기도 해 요즘에. 요즘에 그냥 솔직히 그렇기는 하거든요. 제가 뭐 나름대로의 정신 자위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요즘에 이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도 책을 한 번씩 다 썼던 사람들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인 사람들도 있고, 제가 책으로 이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할 정도의 사람을 저는 그냥 요즘에는 직접 만나서 조언을 들을 수가 있어가지고, 약간 오히려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면은 그냥 연락을 해서 만나버리면 되는 거라, 이거 굳이 뭐 책을 읽을 필요가 있나, 솔직히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조금 있어. 왜냐면은 진짜로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책 읽으면 거의 다 비슷한 소리예요 진짜로. 물론 이게 제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로 책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뭐 자기계발서라든지, 자기계발서는 솔직히 이제는 아예 읽고 싶지도 않고 다 똑같은 소리야. 자기계발서 뭐 에세이 같은 것도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읽고 싶은 책이라면은 솔직히 심리학 서적도 이제 읽고 싶지도 않고, 약간 뇌과학 서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강 관련된 책 같은 거를 읽고 싶은데, 그것도 결국에는 뇌과학에 대한 얘기도 맨날 달라지고 해가지고, 이게 막 그냥 유튜브 채널, 지식 채널 같은 걸로 그냥 이동할 때라든지 그렇게 켜놓고 약간 듣는 식으로 하고 있어서 요즘은 책을 좀 많이 못 읽고 있기는 합니다. 내는 항상 바뀜 연구가 이랬다 저랬다. 그니까요. 그리고 의사들도 말이 다 달라 유튜브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이게 진짜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어. 어떤 의사들은 뭐 간헐적 단식하면 좋다 그러고, 어떤 의사들은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 된다 그러고, 모르겠어요 진짜로. 리삼님 강의 보고 07인데 술 마시러 나가서 벌써 원나잇 한 번에 키스 5명이나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일취월장하고 계시네요. 리섭님 강의 보면 원나잇 많이 할 수 있나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니까 지금 수강생이 1만 명이 넘었죠. 리섭님 연애 강의 보고 홍상수 감독과 이회수 작가님의 예시 보고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강의가 꼭 연애 강의보다 남자 성장 강의라 감탄하면서 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덤으로 8살 연하 여친 생겼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리섭님 부동산 투자는 왜 안 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약간 이 질문이, 리섭님 서울대는 왜 안 가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고3 수험생 중에 수능 망친 애한테 가가지고 너 왜 서울대 안 간 거야? 너 왜 연고대 안 간 거야? 라고 약간 묻는 느낌이어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막 돈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웃겨. 아니, 남들은 돈이 막 있다고 자랑을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저 새끼 돈 많다는 거 구라야 하면서 이제 안 믿는 분들이 계시고, 나는 돈이 없다고 하면은 안 믿어 사람들이. 지금 그거 하려고 티셔츠 팔고 계시잖아. 그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당연히 현금 흐름이 지금 일시적으로 좋은 거는 맞아요. 근데 제가 모은 돈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진짜로 제 어깨에 올라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제가 돈을 많이 벌기는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돈 같은 거 생기면은 거의 요즘에는 이제 사업하는데 재투자하고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원래는 솔직히 이제 부동산 투자를 조금 할 생각도 있긴 했는데, 왜냐면은 이제 대출이 어느 정도는 나오긴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출 좀 껴가지고 뭔가를 할까 생각하다가, 아니면은 뭐 건물은 대출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아직까지도. 그래가지고 건물을 한번 해볼까 이제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차라리 사업을 키우는 게 조금 더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에 조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재테크하고 이러려면은 발품도 많이 팔아야 되고 그래요. 재테크는 거의 책으로 되는 영역이 아니어가지고 직접 이것저것 많이 보고 막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근데 제가 지금 그거 공부할 시간에 차라리 사업에 몰두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뭐 재테크 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든 여행 갈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당연히 여행 정도는 갈 수 있죠. 근데 부동산 투자를 할 정도로 여행을 간다고 해가지고 무슨 야, 솔직히 말해서 여행은 20대 여자애들이 돈 한 2개월만 모아도 갈 수 있는 게 유럽 여행인데 제가 그걸 못 가겠나요? 그거는 갈 수 있는데 부동산 투자는 이제 다른 영역의 일이죠. 심지어 요즘은 대출도 안 나오는데. 27살 남자고 1억 3천에서 4천 정도 모았습니다. 결혼 빨리 하고 싶은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실까요? 여자친구한테 자산 공개는 결혼 얘기 진지하게 나올 때 하는 게 좋겠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결혼을 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결혼하려면은 얼마가 있어야 되나요? 라고 할 때 저는 그냥
원룸 오피스텔 보증금만 있으면은 바로 해도 된다는 주의거든요. 뭐 요즘 막 그 블라인드 뭐 커뮤니티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개소리 하지 마라. 요즘 한여들이 누가 그런 데서 시작하려고 하냐라는 식으로 막 반박의 태클을 걸겠지만 항상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여자가 너한테 인서울 전셋집에서 시작 못 하겠다는 그 여자가 과연 존잘남이랑 결혼해도 그 얘기를 할까? 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물론 내가 존잘남이 되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고. 근데 그만큼 여자가 나한테 빠지게 되면은 여자들이 다 단칸방에서도 시작하고 다 허름한 빌라에서도 시작하고 경기도에서도 시작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최근에 결혼한 뭐 친구들이나 동생들 결혼식 가서 보고 하면은 신혼집 어디에서 구했냐면은 의리의리한 신혼집 구한 애들 아무도 없었어요. 다 경기도 저기 미사라든지 뭐 제 옆에 하남이라든지 뭐 일산 뭐 인천 뭐 수원 이런 데에서 구한 애들이었지 무슨 뭐 진짜로 의리의리하게 무슨 인서울 뭐 아파트 전세 이런 데 들어간 애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애초에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특히나 지금 27살에 1억이면 정말 잘 모은 거거든요. 근데 1억밖에 없어서 결혼을 못 한다고 한다. 이런 여자는 애초에 걸러야 되는 여자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이 여자는 나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서 결혼을 한다는 거는 딱히 뭐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곧 결혼할 남친한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14평 집에서 시작하자고 말했어요. 남친이 반대했지만. 그니까요, 저렇게 된다니까요. 진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자한테 만나자 결혼하자 했는데 그 여자가 아니 나는 최소한 국민평수 이상 아니면은 결혼 안 할 거야. 난 쪽팔려서 못 살아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니랑 결혼하는 게 쪽팔리다는 거기 때문에 그 결혼은 파투를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라는 인간 자체가 쪽팔린 거라서 집으로라도 그거를 커버를 치겠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할 때 결혼할 때 일단 내 예비 신랑이 너무 쪽팔린 새끼여가지고 이 쪽팔린 예비 신랑이 그래 집이라도 이렇게 잘해온다고 그래서 내가 결혼하는 거야 라는 이 명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자들이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자꾸만 나랑 결혼하려고 그럴 때 이런저런 조건들을 자꾸 내세운다. 아 쪽팔리게 경기도에서 어떻게 시작해 라는 거에 이제 앞에 괄호치고 붙어있는 거는 너랑 나는 경기도 빌라에서는 못 살아 괄호치고 앞에 너랑은 그래서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연애할 때 재미는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나요? 편안함보다 훨씬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으면 당연히 좋기는 좋은데 편안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제 취향이 같은 편안한 사람을 만나면 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향이 같으면 일단은 상대와 내가 웃기지 않더라도 약간 웃는 포인트 같은 게 비슷하다면은 그냥 같은 유튜브를 보고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결국에는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웃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 한 명이 꼭 웃겨야 된다기보다는 그냥 편안한 누군가와 내가 취향이 맞으면은 충분히 당연히 편안한 누군가가 웃기기까지 하면은 금상첨화겠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그런 남자 찾다가 그런 여자 찾다가 결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재미보다는 편안함이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결혼해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면은 편안함, 안정감 약간 이런 거 당연히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안정감이 아니라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정말 심적으로도 안정감이 느껴지고 약간 이런 안정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선님 연애가 자기 개발의 정점인 이유는 여자친구랑 싸우고 맞춰주고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능이 올라가기 때문인 건가요? 리선님 강의 듣고 1년 넘게 찐사랑받는 연애하는 중인데 오히려 연애에 꼴이 나기 위해 노력했던 시기가 발전 자체는 더 빨랐던 것 같기도 해서요. 운동도 더 잘 됐고요. 아 약간 이런 거죠. 처음에 이제 아무런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프가 있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당연히 어느 수준으로 가면은 이렇게 완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는 가끔씩 컨디션 안 좋을 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그 단계 같아요. 처음에 강의 보고 이제 자기 개발 이것저것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적용도 해가면서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갑자기 쭉 올라갔다가 이제 어느 지점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더 떼어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리섬님, 제가 눈매가 날카로워서 1학년 2학기 방학 때 눈매 성형을 할 예정인데 주변 사람들한테 갑작스럽게 바뀐 모습을 보여주면 대학생활이 오히려 마이너스인가요? 아니요? 잘만 되면은 오히려 훨씬 더 대학생활이 즐거워질 겁니다. 그거 바뀐 거 같다가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건 본인 지금 자아가 너무 비대해서 그렇고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고치는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요즘에 그게 뭐 딱히 그렇게 큰 흠도 아니고 큰 흠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흠이 아예 아니죠. 그 정도면은 눈매 성형이면 그리고 얼굴에 보형물 같은 게 또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리선님 강의를 듣고 정말 요 근래에 인간관계도 너무 좋아지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좋아진 게 스스로도 느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진 건 맞지만 아직까지 이성에게 번호를 물어보는 건 2번을 마무리로 더 이상 시도를 하질 못했어요. 리선님이 이런 번호를 물어보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으로 극복을 하시고 시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강의를 보신 거 맞나요? 강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 엄청나게 얘기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말씀은 드리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번호를 물어보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말을 잘 걸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저 여자라면 나를 만날 것 같지 않아서예요. 본인들은 인지를 하기 싫고 인정을 하기 싫겠지만 그게 팩트거든요. 존나 이쁜 여자가 있어. 졸라 이쁜 여자가 있는 거야 진짜로. 거의 그냥 내가 여태까지 본 여자 중에 진짜 제일 이쁜 거야. 세상에서 제일 이뻐. 근데 그 여자한테 내가 말을 걸려고 해. 내가 대시를 하려고 해.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저 여자라면 나보다 훨씬 더 돈 많고 잘생기고 키 큰 남자를 만날 것 같다는 이 무의식이 생겨가지고 이제 말을 못 거는 거거든요. 내가 저 여자를 만나면 저 여자가 나보다 손해다라는 느낌을 이제 남자들이 갖기 때문에 이제 말을 못 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의에서 그 얘기도 했잖아요. 양심적인 남자일수록 오히려 여자한테 이제 말을 못 건다. 약간 메타인지가 박살나 있고 아나무인 같은 남자들, 그런 남자들이 오히려 여자한테 조금 잘 먹힌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여자를 만나든지 간에 나는 이 여자를 무조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여자들한테 말도 못 걸고 대시도 못하고 막 이러는 거는 지금 거기에 대한 마인드 세팅이 좀 안 돼 있는 거예요. 형님, 제 친구들은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여자랑 합석하고 놀던데 이것도 바람이라고 보시나요? 그냥 스킨십 없고 대화만 하는, 농담 따먹기만 하러 가는 기준에서요. 그거를 여자친구가 모르면은 바람이 맞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여자친구들은 오히려 몸을 섞는 것보다 그렇게 이제 감정적 교류를 훨씬 더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만약에 정말 여자랑 놀러 나갈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남자친구들만 있는 자리에 나갔는데 그 중에 어떤 친구가 여자들을 헌팅을 해왔어. 그럼 그 상황에서 여자친구한테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근데 나는 그냥 별 생각 없다 라는 식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그 여자친구가 수긍만 한다면은. 근데 그거 이해해주는 여자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여도 솔직히 이해 못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항상 본인이 이해 못해줄 거라면은 본인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